자결하라. 이들은 바로 아들 사도세자와 아버지인 영조였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두 부자가 팽팽하게 대립한 채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사이로 하나의 물건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입니다.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거 영화에서 저는 봤어요. 아, 영화 보셨어요? 예. 뭐라 했죠? 비주. 뒤주? 뒤주. 뒤주. 맞습니다. 쌀이나 곡식을 담는 그런 보관함이었죠. 그런데 이 뒤주를 보고 영조가 말합니다. 이 뒤주로 들어가라. 자, 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라. 이게 너무 어려운 명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사도세자는 결국 이 뒤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8일이 지난 후 사도세자는 이 뒤주 안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 안에 가둬놓고 죽인 500여 년 조선왕조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 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 부자 간의 비극은 대체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영조가 원하는 후계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뭔가 흠이 없는 그렇죠. 완벽한 본인은 계속 스트레스였으니까. 이렇게 자체.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부모님 입장에서 또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내 자식이 이걸 그대로 좀 이어주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있잖아요. 예.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착실히 교육받던 아들 사도세자. 이런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영조. 그런데 사도세자는 영조가 원하는 그 공부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무예뿐만 아니라요, 그림을 그리고 불교와 도교 경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급기야 영조는 아들에게 폭언까지 뱉습니다. 세자가 뚱뚱해서 더위 견디는 걸 힘들어하고 이 걸음걸이 역시 심하게 더디고 늦으니 이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자의 외모마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걸 또 당하고 있는 아들 마음도 얼마나 또 아팠을까. 그렇죠. 사도세자 대리청정의 첫 안건이 나왔습니다. 바로요, 방어 기지를 옮기는 군사 문제였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 지도가 지금 나왔는데, 자,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진에 위치한 방어 기지를 다시 길주에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진 땅에 방어 기지가 있었는데 그걸 그 위쪽 길주로 옮기자는 의견이었죠. 아버지 영조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안건. 좀 항상 처음은 떨리잖아. 아, 떨리죠. 그죠? 떨리잖아. 뒤에 계신데. 아버지 지금 뒤에 계시거든요. 사도세자가 잘 따릅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고 대신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방어 기지를 길주로 옮기더라도 이 성진을 지킬 군사가 남아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이 질문?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남아 있겠는가? 너무 네. 괜찮아. 그리고 이 질문에 다시 영의정이 대답합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자, 대신들의 확실한 대답도 들었겠다. 사도세자는요,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방어기지를 길주로 옮기는 것이 옳겠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답변을 내온 거예요. 네,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거에 대한 나온 얘기를 자기가 귀에 담고 다시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우려되는 부분을 물은 뒤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세자 뒤에서 영조의 뜻밖의 말이 들려옵니다. 내 말이 비록 옳긴 하지만 방어기지를 성진으로 옮긴 것은 나의 결정인데 길주로 다시 옮기는 것은 경솔하지 않느냐. 먼저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또 나에게도 상의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거 아버지인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은 채 실행했다는 이유로 영조가 사도세자의 결정에 반대한 겁니다. 민망하네요. 나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개 망신을 지금 주어버린 거잖아요. 이때 사도세자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관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표정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첫 안건을 처리하다 질책받은 그 다음 날 영조는 다시 사도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락한 데서 태어나서 안락하게 자라났다. 대리청정한 후에 만약 의심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물어 시행하라. 역경을 헤쳐온 자신과 다르게 고생하지 않고 자라난 아들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아버지인 자신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일단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답답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쨌든 간에 결과가 있게 정해져 있는 느낌이어서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뭐래요? 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막 그런 말들.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숨이 꽉 막힐 것 꽉 같아요. 막힐 거 그러니까 이게 딱 꽉 막힐 것 같아요. 사도세자는 이후 영조가 자리에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결정의 순간이면요 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족계 아래여서 결정하겠소. 안쓰럽다. 심지어 대리청정하는 자리에 영조가 없을 때마저 사도세자는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아버지를 찾아댄 겁니다. 교수님, 아니 영조는 그 대리청정을 시켜놓고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영조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맞아. 지금 말씀 많이 하셨듯이. 근데 이제 자기의 또 컴플렉스도 있고 이거를 이제 사도세자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꾸 시원치 않으니까 그냥 영조 자신도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못하고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도세자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서워! 무서워! 뇌성부와 천조지 보여! 뇌성부와 천조지 보여!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세자의 눈앞에 나타난 뇌성부와 천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천둥, 벼락 막 이런 걸 치면서 뭐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옥추경이라는 도교 경전에 나오는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세자는 왜 갑자기 이 신이 보인다고 했을까요? 자, 당시 바로 민간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옥추경을 소리내 읽으면 악귀를 쫓고 질병을 낫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쩌면 사도세자는 어릴 적부터 쌓아온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이런 민간신앙으로라도 좀 이겨내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옥추경을 읽던 사도세자가 헛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쯤 되면 이거 병이 지금 생긴 거죠. 굉장히 아유.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아이고야. 사도세자는요 옷을 입다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 벗어 던졌고요. 입었다 벗었다기를 반복하다가 에이씨, 이 옷에 귀신 씌었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결국 옷을 입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선생님, 네, 이 얘기를 들은 영조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부터 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차분히 물어봅니다. 왜 사람을 죽인 것이냐? 아버지 질문에 사도세자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마음속에서 이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 닭 같은 짐승을 죽이거나 해야 제 마음이 풀립니다. 영조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합니다. 부왕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영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러지 않으리라. 다신 안 그러겠다면서 아들에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요, 이미 너무 늦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충격적 살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요, 무려 100여 명에 이릅니다. 100여 명? 궁 안에서요? 어우,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이후로도 이 사도세자의 살인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영조는 왜 사도세자의 살인을 알고도 더 얘기를 하지 않은 걸까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살인죄를 만약에 공론화해서 공개적으로 이거를 터뜨리면 그러면 세자에서 폐위시키고 처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도세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영조 자신을 포함한 조선 왕실 자체의 권위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죠. 영조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건을 덮는 게 자기 자신과 왕실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봤던 것이죠. 무슨 일이냐? 지금 저하께서 칼을 들고 경희궁으로 가십니다. 영조가 있는 경희궁. 아버지한테? 아이. 아, 이건 안 되지. 아이고야. 아. 문제는 이쯤에 사도세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칼을 차고 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칼을 차고 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단 말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칼을 채워서 왕을 아버지를. 아버지 죽이겠다? 맞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거는 무엇인가요? 반란이죠. 반란, 반역, 영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밤의 일을 전해 들은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 그렇게 다음 날이 밝자마자 영빈이 씨는 영조를 찾아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창경궁 앞들에 이게 등장하고 맙니다. 바로 이 귀주.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명령합니다. 뒤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는 사도세자를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아니 근데 이 뒤주 보세요. 이게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숨 막힐 것 같아요. 네. 이거 완전히 이게 사실 이렇게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 그거 엄청난 공포거든요.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사도세자는 뒤주 뚜껑을 발로 빡 차고 뛰쳐 나옵니다.
세자가 뒤주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영조는요, 다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다시 세자를 잡아서 뒤주에 들어가게 하고 직접 뒤주를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 무거운 풀더미로 위를 덮어버립니다. 뒤주 안에 들어가는 이 공간들, 빛의 공간들까지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와. 그렇게 8일째 되는 날, 또 하나의 왕명이 떨어집니다. 영조가 뒤주에 구멍을 뚫고 안을 살펴보라고 한 겁니다. 사도세자가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을 좀 이렇게 뚫고 한번 지켜본 거예요. 어떤지. 이 구멍으로 살펴본 세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또 다른 명을 내립니다. 다시 더 크게 구멍을 뚫어 손을 넣어 만져보라. 구멍 안으로 만진 사도세자.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제야 뒤주의 뚜껑을 열고 사도세자를 꺼내줍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사도세자의 시신, 그 한쪽 무릎은 끝내 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영조는 왜 뒤주에 가두는 방법으로 사도세자를 죽인 걸까요? 사도세자 묘지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문장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고로 옛날부터 무도한 군주가 한두 명이겠느냐. 그렇지만 세자 때부터 그렇게 무도한 경우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없애야 되는데 처벌을 해버리고 사형을 시켜버리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연좌법에 걸려서 아버지가 죄인인데 그 자식이 어떻게 왕위에 앉을 수 있느냐 이런 반대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장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도세자를 공식적인 죄인으로 처형을 하면 안 되는 상황. 결국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일어난 이 비극은 영조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조선 왕실의 안정을 생각해서 했던 일인 것이죠.